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세 개의 핵심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금요일 지킴이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원호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IQ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저 뭐야 지금? 저 안에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다고. 경찰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저 장면은 언제 보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벌써 용산 참사 10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변호사님, 네, 용산 참사하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용산에 있는 그 철거 반대 시위로부터 이제 촉발됐던 사건인데요.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그 남일당 건물이라는 네. 곳의 옥상에서 사실은 그 철거민들과 이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들이 이제 같이 이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니까 네. 경찰이 이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네. 폭력을 휘둘렀고 네.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을 했죠. 네. 그러면서 모두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23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정말 경찰이 잘못된 공무집행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철거를 반대하는 이 시민들의 잘못이었는지 이걸 가리는 게 사실 문제였었는데요. 네. 당시 이렇게 많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작년이었죠. 9월 달에 경찰 조사위원회,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과잉진압이었고 이건 여론을 조작한 문제 있는 것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실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뒤늦게 과잉진압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얘기를 있죠. 하는데 재판은 이미 다 끝났죠. 끝나고 그때 당시에 철거민들은 전부 주변에 그 가족들은 죽고 다치고 거기다가 재판도 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 다 청구 당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은 여전히 2009년 1월 20일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예. 특히 이제 1월이 가까울수록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의문점들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거기 사람이 있었다. 그날의 참상은 2009년 1월 20일 그날 아침 TV 화면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철거민들이 왜 막루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일단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당시 철거민들이 주로 상가 세입자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세입자와 관련된 법적 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였고 이것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근데 용산 사구역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인허가가 났거든요. 다른 맞습니다. 재개발 지역보다도 거의 절반의 수준의 속도로 더 빠르게 2배 속도로 났는데 그 빠르게 인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또 빨리 쫓아내야 되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용역 폭력이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민들도 대화가 해보고 싶어서 막루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은 용역 폭력을 피하면서도 뭔가 협상을 좀 끌어내기 위해선 막루라는 방식을 택했었던 거죠.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네.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뭐 두 사람은 이 참사에 대해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또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셨어요. 예. 용산 참사 많은 이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영희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2009년 1월 19일 날 이 용산 사지구 철거민들이 그 세입자들이었죠, 대부분이. 세입자 20여 명이 그 남일당 건물에서 막루 농성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고요. 네. 19일 날이라는 걸 주목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새벽까지 이제 이게 이어집니다. 네. 근데 새벽에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과정에서 철거민이 5명,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1명이 사망했고.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돼서 그렇죠. 그냥 전격적으로 덮친 겁니다. 이렇게 빨리 그렇게 진압이 시도된 적이 이전에 있었나요, 사실? 사실 이전에도 철거민들의 막루 농성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맞아요. 대부분 막루 농성은 장기 농성 체제고 맞습니다. 경찰도 안전을 위해서 장기간 동안 막루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압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하루 만에 진압은 있었던 적이 제가 없어요. 알기로는 사상 초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그것도 저렇게 강력하게 했던 것. 그렇죠. 자, 계속 네, 이어주십시오. 어쨌든 6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 16명과 농성자 7명,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로 이제 당연히 입건이 됐겠죠. 네. 1월 20일에 농성 주도 다 5명하고 그 15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2월 9일 날에 이렇게 이거는 그 당시에 신나를 투기하고 화염병을 던진 시민들의 잘못이다. 이런 네. 식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리고 10월 28일 날 1심 판결에서 전부 9명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네.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용산 참사 협상 타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서부터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2010년에 1월 9일에 용산 참사 철거민 희생자 장례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된 이후에 겨우 네, 있게 된 거죠. 355일 만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 장례식마저도 이렇게 한참 있다가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로부터 한 달 있다가 인권위에서 당시 경찰관 행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과잉이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4일 날은 헌재에서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라고 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안 해준 거예요. 계속 거부했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을 했고 이게 잘못이라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으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1일 날 그 아까 유죄받았던 철거민들 관련해가지고 상고가 이제 기각이 돼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상고를 받아주는 것이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있다면 상고를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냥 2심에서 끝내버렸어요. 상고를 받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상고가 기각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죽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러면 국민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느냐 예. 이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예. 빨리 끝내버렸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민이 죽은 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면 경찰이 다친 것만 우리들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7 2017년대는 그 철거민 중에 재판 진행 중인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다 그냥 특별 사면을 시켜버리는 걸로 끝을 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 검찰에서 이들에 대해서 용산 참사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진상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또 문제가 또 사실은 크게 지금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말까지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쪽 대책위에서 말하는 게 외압이 있었다. 검찰에서 외압을 계속해서 행사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외압을 행사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검찰은 그런 적 없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 네네. 그러니까 대책위 진상을 조사하려는 위원회 측에서는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거 제대로 조사 안 된다 해서 올해 이제 한 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2월 5일까지는 원래는 이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김갑배 위원장인데 김갑배 위원장도 사퇴를 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외부 인사로서 2명이 들어갔어요. 이 예. 용산 참사 관련해서 6명이 사실 조사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아예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나머지 2명도 안 나와요. 현재 조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아무도 지금 짓들인지 조사가 안 모르겠네요,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위원이시란 분들도 정말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일단
뭐 언론에서요. 특히나 네. 일부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특별 사면을 갖다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그것만 해도 마치 엄청나게 봐준 것처럼. 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판결들이 났죠 그때 당시에? 당시 철거민들에게 쓰여진 주요 죄목이 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라고 해서 예.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을 죽였다 혹은 예. 다치게 했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철거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 철거민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물었다는 거고, 특히 이 특공방 치사와 치상을 나누는 기준이 검찰에서 발화의 원인이나 그것의 책임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란 이후에 연행된 사람은 경찰을 죽인 죄, 분란이 전에 연행된 사람은 경찰을 다치게 한 죄,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이건 주먹구구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분란 이후에 연행되신 분, 자기는 거기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 거고, 특히 어쨌든 이게 잘못된 개발이나 과잉 진압 문제가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린 거죠. 실제로 감옥에 가신 분도 있죠? 네네. 그걸로 몇 분이 가셨죠? 9분이 구속되셔서 예. 3년, 4년, 5년 이렇게 형을 살다가 나오셨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압 경찰이 다쳤다고 예. 당시에 어쨌든 경찰분들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철거민들에게 구상권을 경찰에서 청구해서 철거민들이 그것을 또 내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국가폭력 책임자는 없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후 새롭게 밝혀진 진실은 인화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경찰이 무리하게 강제 진압을 강행했다는 것이고요. 이미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입증해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총책임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청 조사위에서도 김석기 등 지휘부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 지휘부가 조기 진압을 위해서 안전을 버렸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후 여론 조작이 있었고, 근데 당시 김석기 청장은 무전기 꺼놨다, 진압 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서면 답변서만으로 사실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맞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답변 태도가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태도였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서울공항공사인가요? 네, 거기 사장으로 맞습니다. 가셨잖아요. 영전되다시피 한 박근혜 거죠? 정권에서 네. 한국공항공사라고 하는 네. 사실 비전문 낙하산 인사로 앉혔던 거고, 그 경력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줘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1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네. 기자회견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의 조기 진압과 과잉 진압 부분의 그 위법성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법률가로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화염병 같은 거를 준비해 갖고 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옥상 그 막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 경찰 특공대가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거나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득을 먼저 설득 작업을 해야죠. 전혀 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 기습적으로 새벽에 사실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화재 발생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일단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무조건 전부 다 이 국민들, 시민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재판부가 농성자들이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예. 막루 내에 있는 세녹스 유증기에 옮겨 붙어서 막루 전체에 화재가 난 거다. 그러니까 예. 화염병 때문이었다라고 재판부가 이걸 확실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력으로 이런 걸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네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내가 단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당시에 판결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기 해결을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매우 정당했었다. 근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요구했던 비용들이 법으로 다 보장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예. 이제 그 도시정비법이라고 보통 요즘은 이제 불리는 법인데요. 예.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임차인들이었단 말이죠. 상가 예. 임차인들. 예. 상가 임차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상권을 유지하고 형성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갑자기 재개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게 되면 사람들 그냥 쫓겨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그 보상이 사실은 그동안 그 얻었던 수익에 준해서 몇 년 동안의 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제대로 그런 게 보상이 없었잖아요. 안 됐었어요. 그냥 이사 비용 던져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권리금을 그게? 몇 억씩 주고 들어와서 장사하던 사람한테 예.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이게 목숨이 달렸는데.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댓글들 조작으로 그때 제가 생생한 게 권리금 수억씩 내는 그런 부자가 그렇죠. 거기 와가지고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 경찰을 그러니까 폭행을 해가지고 국가에 부담을 줬다 이런 식으로 댓글 조작을 갖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저는 치가 떨리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는 당시에 특공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철거업체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사설 철거업체들이. 예. 그 철거업체들이 사실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전혀 없었었고 없었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부는 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개전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이 6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었죠. 예. 그 위원장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네, 맞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좀 더 밝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왜 그렇게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을 했냐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검경의 이유는 19일 그러니까 진압 전날 상황이 하루 종일 화염병이 난무하는 도심 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공대를 투입했다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그날 네. 가봤어요. 예. 저는 그 현장에 직접 네. 가봤었는데요. 네.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마 그럼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근데 경찰청이 작성한 경찰 정보 상황 보고 시간대별 정보 상황 보고를 보더라도 대부분 소강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위가 있는지도 몰라서 그 장소를 처음에 못 찾아갔어요. 네, 제가 맞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화염병이 난무해서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경찰청 정보 상황 보고에 보면 최초 화염병이 등장하기 1시간 반 전에 이미 19일 아침 9시에 현장에 특공대원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후 또 이게 청와대가 어떻게 이것에 개입했느냐. 사실 청와대의 지시 없이 과연 가능한가. 그해 쌍용 자동차 진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방식에. 그때 예. 조현호 경기경찰청장은 청와대 직보에서 허락받고 했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럼 과연 용산 참사도 과연 청와대의 개입 없이 그런 진압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역시 뭐 특공대가 촬영한 채증 영상이나 특공대가 별도로 쓰는 무전망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과거사위원회가 이렇게 막 좌초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유족들이라든가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미 과잉진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과잉진압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밝혀줄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외압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 이 이유가 당시에 용산 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고 그 특별수사본부가 검찰 19명과 검찰 수사관 한 30여 명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19명의 검찰이 현직에 있는 검찰은 대부분 고위 검찰로 있고 그렇죠. 퇴직한 검찰도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로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외압이 있었고 특히 당시 수사총괄을 맡았던 조은석 검사라는 분이 지금 법무연수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이분이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수사팀에 구성되어 있는 검찰들이 수사를 못하겠다라고 손 놓은 지가 몇 개월 전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청와대가 이걸 그냥 가만 놔두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네. 입장은 당사자들이 외압이 없었다고 한다라는 것과 근데 사실 외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수사를 하는 그 검사들로서는 검찰 조직이 되게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위 검찰이 이걸 재조사하는 것조차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니까 아예 조사할 엄두도 못 냈던 거죠. 참 답답합니다. 10년이 지났고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10년을 견디면서 촛불을 들고 정권이 바뀌길 기다렸다고 하던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갖고 계속 앞으로 더 버티셔야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의 IQ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 공개합니다. 강제 철거의 비극 끝내려면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진압 방식, 여기에 또 경찰까지 철거를 하는 당사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그런 땅 주인과 개발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희망들을 찾아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변한 게 여전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그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많이 나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 용역 폭력 문제가 여전합니다. 심각하죠. 네. 네. 최근에 12월에 스스로 한강에 투신하신 마포아현 재건축 지역의 37살 그 박준경님 같은 경우도 이분도 여러 차례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얼굴에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용역들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또 어머니가 그렇게 소화기를 맞으면서 끌려나는 걸 목격했어야 됐고 그런 것 중에 괴로워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아현동의 사례만이 아니라 최근 뭐 작년에 이런 소화기를 난사하는 폭력 집행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법적인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오지도 않는다면서요? 그 뭐 신고를 해도 잘 안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것보다 경찰이 특히 용산 참사 이후에 이런 사건에 개입하는 민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폭력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으면 당연히 폭력을 네. 막아야 되는 게 네. 경찰의 일 아닙니까? 용산 참사라는 그 민간 개발과 세입자들의 문제에 개입해서 진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아예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럼 방관을 경찰을 하고 하지 있는 문제가 마셔야지. 되는 거죠. 네. 경찰이 아니면 중재자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지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법을 이제 어떤 걸 바꿔야 될지. 법원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강제 집행을 누가 하냐면은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2016년 기준으로 집행관이 432명이에요. 예. 근데 이들이 처리하는 그 건수는 한 2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본인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보조자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자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전부 다 하기가 싫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고용해라, 알아서 해라, 우리가 눈 감아지 마. 이런 식의 관행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용역들이 이제 여기에서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설 용역들이 와서 행동을 할 때 당연히 집행관은 자기네들이 간접 고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하는 과정 중에서 눈 감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아니 사실은 제 영화 염력이라고 하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초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철거민들이 그러니까 이 상상을 보면서 너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판타지로만 가능한 것인가? 예, 좀 판타지가 아니면 현실 안에서 정말 불가능한 건가? 이 철거민들도 사람이고 이들이 호소를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라는 하나 질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옥탑방 살이를 한번 해봤잖아요. 예. 사람들이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잘했다고 보는 게 예. 실제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철거민이나 혹은 그 이재민 혹은 뭐 임차인 예. 이런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현재 지금 구조는 임대인 혹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왜 저항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강제 퇴거를 갖다가 금지하는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저희가 사실 용산 참사 이후에 인권 사회 단체들이 대안적인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해서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었고요. 이 법이 어쨌든 이 개발이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이 최소한 동등하거나 나아진 삶이 보장되는 재정착 대책이 수립돼야 되고 또 사전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사전 인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좀 예측하자.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채 진행되는 퇴거는 강제 퇴거고 이걸 불법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서 18대 국회에도 그리고 19대 국회, 20대 국회에도 발의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요. 논의조차 안 된다고요? 네, 국토부에서조차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그 한국이 주로 뭐 토건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을 쭉 펴왔고 예. 그걸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토건 카르텔 특히 이제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뭐- 법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요?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해요. 아,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집행이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관이 용역을 써가지고 사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법을 자기네들이 통과시키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집행을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정말 사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강제퇴거 금지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 상대방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 단순히 강제퇴거 금지만 해라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법이 근데 국회에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실 국회에 보니까 국토위에서 국토위에 논의가 지금 안 되고 김석기 있고. 의원이 김석기 의원이 네, 네. 자기가 불리한 거를 절대로 예. 통과시켜줄 리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국회가 뭐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더 암담한데요. 용산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뭐 좀 전에 한 말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강제퇴거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런 시위나 데모를 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유자에 대한 개발만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식의 법 규정이나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철거 과정에서의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엄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 용산 참사 당시에 그 사재단에서 시국 미사를 하시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은 어제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내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반복된 참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올 불행한 미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철거가 엊그제까지도 청계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장께서 재검토를 발표하시면서 살인적인 철거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몸으로 막던 예술가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거는 이제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 호소들을 이제는 법으로 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